네, 2024년 국제정세의 마지막, 2024년 국제 분쟁에 대해서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외교안보 문제에 영향력이 큰 상원은 이제 민주당이 더 많습니다. 세석인가요? 더 많고. 예산 지출권을 가지고 있는 하원은 공화당이 유리합니다. 공화당은 이제 전쟁 비용보다는 국내 문제의 예산 지출을 늘리라는 입장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 두 개 전쟁을 동시에 지원할 수 없으니까 아, 전쟁 승리 가능성이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출을 줄이라는 거고요. 시오니즘에 입각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화당은 현재 이민 문제와 국경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가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전쟁의 예산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지가 시들해지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은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하고 겹치기 때문에 벌어졌죠. 유럽 지원도 역시 축소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현실적인 입장이라면 늦어도 공화당 후보가 결정돼서 양당 대결이 가속화되고 대선이 본격적으로 되는 올 여름부터 6월, 7월부터 이 전쟁 중단에 대한 협상을 가셔야 되는 입장입니다. 반면 러시아에서는 이제 선거 리스크가 없죠. 엘친이 선거 리스크가 없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높은 인기도를 앞세워서 전쟁을 앞으로도 강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유지할 정도로 대규모 지원이 없다면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러시아가 최종 승자가 되고 시간은 러시아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전쟁 종결이 시급한 미국은 크림반도를 포함해서 우크라이나 영토 20%를 러시아가 병합하는 것을 장기적으로는 관용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서방이 우크라이나 국민과 젤렌스키를 어떻게 협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압박하고 설득하는 문제입니다. 코리아 전쟁이 정전 협정으로 중단돼 코리아 분단이 고치가 된 것처럼 우크라이나도 종전, 평화 조약이죠. 전쟁을 실질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반대로 불가능한 것이고 최소한 정전협정, 휴전 형태로 사실상 전쟁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크라이나의 분단이 현실화되겠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설득할 수 있는 양보 조건이라는 건 유럽연합과 나토에 우크라이나가 가입하는 것이고 또 러시아로부터 그것을 묵인하도록 그러한 협상안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서방은 전쟁 후에 급격한 비약적 발전한 서독 한국 대만의 예를 들면서 강력한 우크라이나 재건기 동유럽에서 친서방적인 발전된 나라를 막겠다 이러한 재건 계획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유럽연합 가입 문제는 러시아가 승인한다더라도 터키 가입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듯이 우크라이나와 나머지 유럽연합의 경제적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유럽연합이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이 받아들이고 유럽연합 전체의 만장일치를 얻기까지는 많이 어렵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러시아가 유럽연합 가입 문제에 대해서 일부 양보를 해서 주기를 하더라도 헝가리 등 친러 국가를 통해서 유럽연합을 가입하라는 만장일치가 되었는데요. 그 계속 반대하는 그런 우회로를 택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우크라이나 영토의 20%를 러시아가 가져간다면 러시아가 쉽게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그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적대적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유럽연합 가입 문제와 달리 나토 문제는 서방에서 나토 내부에서 반대가 없기 때문에 러시아가 장기적으로 보여서 언제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젤렌스키가 전쟁 중단 협상에 반대하면 코리아 전쟁 정전협정 당시 이승만이 정전협정에 설명하지 못했죠. 정전에 반대했기 때문에 이승만과 같은 유사한 지위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도 그 당시에 이러한 전쟁협정에 반대하는 미국으로부터
실각, 위생만을 제거하는 쿠데타 계획이 미국에 주도될 바에 같은 상태의 젤렌스키가 즉 협상에서 제외하는 아니면 협상에 관해 젤렌스키를 실각시키는 시나리오를 서방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올해 4월까지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가 결선 투표를 포함하여 예정돼 있지만 젤렌스키는 계엄령을 통해서 이제 모든 선거를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대선이 치러진다는 그런 보장을 없습니다. 현재 미국과 서방은 자신들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권위적인 러시아와 달리 전쟁 중이라도 선거를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의 대항마를 현재 검토해보면 우선 포르셰코 전 대통령을 볼 수 있고 2019년에 대선 결선까지 가기 때문에 강력한 대항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포르셰코의 서방 방문을 금지할 정도로 포르셰코의 서방과의 접촉을 이제 연기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와 브라셀이 두고 있는 자르지니 총사령관 정치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폐색에 짙어지고 서방의 지원이 줄어들면서 현재 젤렌스키의 지도가 서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서방과 야권이 동시에 대선을 요구하며 젤렌스키는 협상을 수용해서 재선에 나가는 것이 차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선을 계속 거부하는 현 상태를 고집한다면 우크라이나의 정치 상황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서방이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의 전쟁 동원령이 바닥을 치면서 젤렌스키의 지지도는 더 떨어질 거고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갈수록 협상 여론이 높아질 것입니다. 문제는 전쟁에 패배했죠. 국민들의 분노를 전쟁에 패배하면 지도자를 갈아치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선거에서 지도자가 지죠. 그런 국민들의 분노를 식혀줄 희생양과 보상이 필요한데 젤렌스키의 대항마들이 서방과 각국에서 젤렌스키를 생명으로 삼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보상을 얻는 전쟁을 사실상 중단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팔레스타인 전쟁을 보겠습니다. 2022년 말 15년간 집권한 네타냐후가 우정권 수장으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근데 집권하자마자 수구 세력과 함께 사법부가 현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 사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반민주적인 조치로 인해서 이스라엘에서 역사상 초유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대규모 시위가 발생을 해서 네타냐후가 집권하자마자 위기에 빠졌습니다. 위기에 빠진 이런 네타냐후 정권 하마스의 기습 정권으로 인해서 전쟁이 시작되고 이스라엘 민간인이 많이 희생을 얻자 이러한 국내외 서방과 국내의 지지를 얻고 그러한 지지를 회복하고 하마스 근절을 목표로 전쟁을 확대하면서 자신의 제출된 지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희생자 10배가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미국과 서방에서 이스라엘에게 전쟁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질 구출 작전은 뚜렷한 성과가 없죠. 일부만 국상으로 석방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인질에 대한 오의 사격으로 자국민을 사살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다시 네타냐후의 지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방송국 여론조사에서도 76%가 네타냐후의 퇴진을 원하고 63%가 전쟁의 끝나고 총선을 치러갑니다. 특히 이제 1월 1일 날 대법원이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네타냐후의 법안에 대해서 의결정을 하면서 네타냐후 더욱더 현재의 문제에 몰리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하마스 근절, 여기 하마스는 테러 조직이 아니라 가자 지구에 집권하고 있는 집권 세력이죠. 집권 세력. 군대도 가지고 있죠. 서방에서는 이제 공식적인 권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점령 통치, 팔레스타인의 자치가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서한 지구에 대해서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하겠다 이런 강경적으로 이스라엘의 민심을 사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성과가 별로 없다. 인구 밀집 지역인 가자에서 민병대 성격의 하마스를 분절하겠다. 민간인을 대량 희생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미국과 서방이 분절하는 것입니다. 서한에서 유대인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이러한 정책들, 팔레스타인을 축출하는 인종 총소라는 그러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저항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봉쇄했죠. 높은 벽으로서 봉쇄를 함으로써 비하, 굶어주기, 집단적으로 굶어주기, 그런 살인적인 싫으면 가자 지구에서 떠나라 이런 얘기 되겠죠. 살인적인 가자 봉쇄를 인해서 가자 지구에서 반 이스라엘 정서가 고조되면서 가자 지구에서 오히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보다는 하마스에 대한 지지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자 전쟁의 모순이라고 할까요? 하마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서 오히려 하마스에 대한 지지가 이슬람 세력 안에서 강경파가 득세하면서 팔레스타인의 저항이 확산되면서 민간인의 그 대규모 학살 수준을 각오하지 않는 이상 가자 지구 이스라엘이 완전히 점령한다고 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란 군사통치상대로 곤란한 내사의 정책적 확대 팔레스타인의 불만을 일으켜서 하마스의 습격을 오히려 구조적으로 정당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습격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과 미국은 이 팔레스타인의 두 개의 정부, 두 개의 국가 있죠. 이스라엘과 봉건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봉건한 팔레스타인 거의 두 개의 안을 유지하고 있어서 팔레스타인의 자치국가를 주장하는 이스라엘과 입장에 다르죠. 네타냐후의 강경책은 중동에서 분쟁을 관리하려는 미국의 정책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자 전쟁으로 인간 희생이 커져 중동에서 반미 정책, 이스라엘처럼 반미 정서가 보도되면서 중동에서 반미 정선의 선두에 있는 이란이죠. 이란을 고립시키기 위한 이란을 고립시키는 미국의 정책. 이스라엘과 사우디 같은 친밀 국가의 관계를 개방했다는 미국의 주장을 해석해요. 미국은 유대인과 아랍인은 아브라함이라는 공동의 조상을 가지고 있다는 시작하래. 이집트와 요르단에 이어 아랍에미레이트와 이스라엘이 서로 국교를 정상화하는 아브라함 협정을 배후에서 압박을 통해서 타결을 시켰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 협정의 방식을 사우디에 현재 확산시키려고 하고 이스라엘과 사우디 현재 가까워지고 있는데 가자 전쟁 이렇게 아주 이러한 자신의 구상에 대해서 중대한 장면으로 그다음 팔레스타인 난민을 수용해야 되는 팔레스타인 인접국가 이집트고요. 이집트는 친미국가임에도 이스라엘의 민간인 살에 대해서 팔레스타인 난민이 발생할 수 이집트는 어렵습니다. 또한 가자 전쟁이 이란이죠. 이란이 시아파인데 이란의 시아파 영향에 있는 레바논의 히즈볼라와 이스라엘이 충돌을 하면서 전쟁이 레바논으로 확전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가려는 중동 전쟁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작년 10월에 카이로에서 중동 국가 정상과 유엔 상태가 밀어붙입니다. 중노와 인도의 대표자들이 평화를 위한 정상회의를 개최해서 입장 차이로 서로 만나는 집회를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찬성했지만 입장이 난처한 이스라엘과 미국 이 회의에서 전쟁을 중단하는 압박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회의에 불참을 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강경 발언을 한 반면 서방 국가들은 우회적으로 이스라엘과 미국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가자 전쟁이 악화되면 중동의 정상들이 다시 모여서 강경한 입장을 논의할 가능성이 그랬고 이 서방은 전체 중동과 초원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더욱 압박할 수밖에 없다. 현재 이집트 정부가 군사작전 중단, 또 양쪽 인질과 수감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수감자의 교환죠. 하마스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정파들이 참여하는 통합 가로등, 이스라엘 인질 전환 석방과 이스라엘 출국 등을 3단계 협상안을 제시했는데 이스라엘은 이걸 반대하는 거죠. 하마스가 정권에 참여하는 걸 반대할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정부,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걸 반대하고 군정을 실시합니다. 이스라엘 군정을 실시. 이것이 실적으로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어떤 유리한 목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서방의 압박을 극복하고 전쟁에 주사 민간인과 섞여 있는 하마스를 완전 소멸시키는 것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위험을 관리하는 하마스의 재건을 막는 저강도 전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가자 전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그래서 올해 신년 초에 벌써 가자 지구에서 1월 1일 대규모 이스라엘이 철군을 시작해서 이미 저강도 전쟁으로 전환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대치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팔레스타인 전쟁의 근본 원인을 미국의 정책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을 비난하면서 중동 국가에 손을 내면 반미 전선을 시도를 하고 있죠. 작년 11월 남아공원들의 그리스 정상회의에서 시진핑과 푸틴이 입을 모아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난을 했습니다. 하마스 배후에 있는 이란은 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란은 중동에서 반미 전선의 선봉장을 자처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가자 전쟁을 핑계로 미국과 관계에서 반정책, 미국과 핵정, 이란 핵무기 개발을 막는 핵협정, 그런 수단에서 강경한 입장을 자신의 영향권에 있는 MLT가 개발을 헤즈볼라, 이라크 시리아의 친이란 무장 세력에게 영향력을 확대해서 이들을 통해서 미군이라든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저각으로 전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대만 대치 문제를 보겠습니다. 대만의 이제 그 반도체 공급망을 보다시피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공급망 인사이더 전투 기죠.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미국, 중국 전투가 통일된 이후에 군사적으로 침몰한 후에 미국의 항공모함. 하지만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대만과 방위조약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와 다르죠. 현재 미국의 대만 전쟁 개입의 국제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아마 국내법상 대만 관계법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대만의 자유력, 대만의 현상 유지로 대만을 공격하는 중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대만에 대한 방어적 성격의 무기 제공과 대만 고위 인사의 대만과의 국교를 단절했지만 대만 고위 인사의 방위, 대만과 그 통상 문제, 특히 이제 국교가 없는 대신에 이런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동맹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 개입 의무가 없다는 것. 또한 대만에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미군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미군이 없기 때문에 대만 침공 시 한반도에 휴전선을 미군이 배치됐죠. 그래서 한반도 휴전선을 막으려면 미군 공격하게 됩니다. 미군이 자동적으로 전쟁에 자동적으로 직접 개입하는 인계 질서, 즉 중국과 대만의 전선 미국이 있었잖아요.
따라서 미국은 중국과 전쟁하려면 국회로부터 전쟁 수과 문서를 받거나 정당 방어를 하게 됩니다. 이런 긴박한 사정을 고려해서 정당 방어 상황을 이유적으로 만들고 베트남을 통합한 사회죠. 베트남이 미국을 공격하지 않고 미국이 공격했다고 이 얘기를 하면서 어, 베트남과 전쟁을 하는 사례입니다. 대만 협 등 대만과 중국의 충돌 지역의 항행의 자유를 먹는 비군함을 지휘해서 중국의 공격을 유도해서 전당방을 이루는 대만과 중국이 대만 협에서 서로 전쟁을 하고 있는 비슷한 사기를 하고 그 사이에 미국이 들어가다가 중국이 그걸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중국과 미국은 모두 하나의 중국입니다. 본토 중화인민공화국만 하나의 대표성으로 있다. 그 대만이 독립하지 않는 한 현재 대만의 주의를 주장한다. 무력으로 수리해서 현상 불변의 입장을 세웠습니다. 중국은 홍콩 마카오처럼 여기서는 중국의 영토지만 자본주의 제도를 보장하고 있죠. 연방제와 유사한 일국 양제라고 합니다. 일국 양제를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니네들이 현상 불변 합의에 위반해서 계속 대만 독립을 부추긴다고 비난합니다. 미국은 또 중국에 대해서 니네들은 결국 대만을 무력 침공해서 현상 불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대만 독립을 노골적으로 유도하지는 않지만 대만이 독립하려고 한다는 건 대만의 자유권 을 주장해야 하는 국제법적으로 얘기하고 이러한 입장이 외세에 의한 현상 파괴는 아니다. 대만의 자유권. 하지만 실제로 미국은 대만 독립의 우려적인 고위층 인사들을 최근에 공식적으로 파견했죠. 하원 의장까지 했습니다. 2005년부터 해병대와 특수부대를 비밀리에 배치해왔는데 2020년 작년에는 200여 명 이상으로 군사보훈단 상태의 군대를 정예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든은 대만 전쟁에 군사적 개입을 하겠다고 공명원이 전략적 보호성 아무 얘기하고 있지 않죠. 중국과 대만으로부터 반대 극복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보호한 태도를 트럼프의 말에 따르면 대가가 없으면 개입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대만 개입이 날로 현실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대만 전쟁에 대비해서 미국이 포함한 군비를 증강하고 이미 군함수에 사는 미국을 증가했고 미국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2031년까지 세 체계 항공과 10체계는 미사일이 포함한 원자력 잠수함 190대 이상의 차세대 이미 항공모함이 이미 세 척의 항공모함이 조합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만 전쟁 시기에 대해서 미국과 대만의 대선이 있는 올해라는 얘기부터 시진핑이 사선에 도전해야 하기 때문에 민족주의적인 정서를 불러일으켜 2017년까지 표현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며칠 안 남았죠.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이제 독립을 주장하는 현지권당이죠. 민진당이 약간 5% 내에 앞서고 있고 독립에 반대하는 국민당 후보가 주역하고 있습니다. 제3의 후보인 또 역시 상당수 20% 내외의 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민진당이 승리할 경우에 대만 독립으로 좀 더 가까이 보기 때문에 중국의 압박이 강해지고 이에 따라 대만은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는 미중 관계가 나타날 것입니다. 제3의 후보죠. 민주당 후보도 20%의 지지를 가지고 있다.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민진당의 정권 교체를 원하고 따라서 후보 단일화가 되면 국민당이 무조건 승리하는 거고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더라도 현재로서는 결과에 예측할 수 없다. 얼마 전이죠. 얼마 전인데 12월 17일에 끝난 본자를 흔들한 여론조사 최초로 민주당 후보와 국민당 후보가 분위기를 중국 본토에 거주하는 대만인은 전체 인구의 약 5%에 이제 해당되는데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중국과 연구가 있기 때문에 국민당을 지지하고 하나의 중국 쪽 통일이죠. 일부 양쪽 중국의 일부 양쪽을 지지하고 통합적으로 만약 대만은 부지자 투표가 없기 때문에 투표를 하기 위해서 직접 대만에 가야 됩니다. 국민당이 가장 최근에 승리한 2010년 선거에서도 본토 거주 대만 선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민주당은 2016년과 2020년 두 차례 승리를 통해 이미 8년 동안 집권했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대중들의 번제의 피로도가 높다. 물론 이제 국민당이 집권하면 하나의 중국, 일국 양제를 지지했기 때문에 양안의 국가를 꺼내주고 대만족이는 수면 밑으로 참석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의 뭐랄까요, 아이러니라면 중국 공산당과 그렇게 엄청나게 싸웠던 국민당, 장개성 이런 국민당이 중국 공산당과 함께 싸우는데 중국 본토에 연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의 통 하나의 중국의 우호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쿠바도 마찬가지죠. 쿠바의 난민들이 처음에는 카스트로 쿠바 정권에 대해서 반대를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연고자, 자기의 친척들이 쿠바에 있기 때문에 미국과 쿠바의 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탈북자 세터민이 처음에 많이 늘어났다는 반복적인 입장을 할 수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남과 함께 자신의 연고나 남식들이 남과 국민당, 아이런당, 과거에 싸웠던 공산당과 노력하게